마트 계산대 앞에서 결제를 앞두고 망설이며 멈춰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찬찬히 훑어보다가 결국 몇 가지를 다시 선반에 내려놓는 것이죠. 라면이나 과자 한 봉지, 주스 한 병 같은 소소한 것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씁쓸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묘한 상실감이 가슴 한구석에 남기 마련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인이 매일같이 이런 무거운 마음을 견디며 하루를 보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가파른 물가 상승의 터널을 통과해 왔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1% 올랐고 2026년 들어서도 그 기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수치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삼겹살 가격이나 외식비, 택시비 인상을 매일 체감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통계가 아닌 생존의 감각입니다. 장을 본 뒤 예전보다 훌쩍 뛴 영수증 금액을 확인하며 멍해지는 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결심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커피 한 잔, 구독 서비스, 외식을 포기하며 여행 계획도 뒤로 미루게 되죠. 절약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전문가나 부모님 세대, 뉴스에서도 입을 모아 소비를 억제하라고 조언하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끼면 아낄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우울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방어해도 삶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는 거죠. 마치 절약이나 자신을 갉아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지력이나 성격의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단어는 다소 생소할지 몰라도 우리가 돈을 쓸 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분야죠. 기존 경제학이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았다면 행동경제학은 그 반대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감정에 훨씬 취약하고 충동적이며 스스로의 미래 감정조차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수십만 명을 관찰해 내린 결론은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상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먼저 우리 뇌가 즐거움에 반응하는 원리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넣거나 새 옷을 입었을 때 혹은 오랫동안 원하던 물건을 마침내 구매했을 때의 그 짜릿한 설렘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환희의 유효 기간은 생각보다 무척 짧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이라 부릅니다. 좋은 자극에도 우리 뇌가 금세 익숙해져 버린다는 의미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처음엔 더없이 포근하고 행복하지만 20분만 지나면 그 온기를 더는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온도가 새로운 일상적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은 곧 무뎌지고 그 물건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배경으로 남게 됩니다. 새 차를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조사한 연구를 보면 구매 직후의 큰 행복감은 불과 몇 달 만에 차가 없는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내 집 마련의 감동도 1년 정도 지나면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되죠. 이는 감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기준선으로 설정하는 뇌의 자동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쾌락 적응의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이 높아진 탓에 예전만큼의 기쁨을 얻으려면 더 크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소비해야만 합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처럼 아무리 달려도 행복의 제자리를 맴도는 격이죠.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를 가져도 설렘은 짧게 끝납니다. 2010년 카너먼과 디턴의 연구는 일정 소득을 넘으면 정서적 행복이 정체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킬링스워스와 카너먼 등이 함께 수행한 후속 연구에서는 그 해석이 수정되었습니다. 행복이 멈추는 현상은 극히 일부 집단에만 나타나며 대다수는 수입이 늘어날수록 행복도 역시 꾸준히 상승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부의 축적이 곧장 행복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난 분들에게 수입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를 꾸준히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까요? 번듯한 직장과 안락한 집, 고급스러운 자동차까지 모두 손에 넣었음에도 왠지 모를 결핍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반면 겉보기엔 소박해도 일상에서
남다른 여유와 미소가 넘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타고난 성격 탓이라기보다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절약은 정답일까요? 돈을 모으는 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죠. 미래를 대비하고 비상시에 대처할 힘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참는 행위가 우리 뇌에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며 사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 과정은 미세한 좌절감으로 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작은 포기들이 누적되면 결국 심리적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른바 절약 피로감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뇌는 욕망을 무한정 억누를 수 없습니다. 강한 압박은 결국 어느 지점에서 반작용을 불러오기 마련이니까요. 무리한 식단 조절 끝에 폭식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그 반동은 대개 매우 비합리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개월간 커피값을 아껴오다가 갑자기 백화점에서 충동 구매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결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선 뇌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내린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1998년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진행한 실험인데요. 참가자들 앞에 달콤한 쿠키를 두고 특정 그룹에게는 그것 대신 무만 먹도록 지시했습니다. 고소한 향기를 견디며 물을 씹어야 했던 셈이죠. 이후 모든 참가자에게 도저히 풀 수 없는 난해한 퍼즐을 과제로 주었더니 물을 먹었던 그룹이 훨씬 더 빨리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유혹을 참아내는데 이미 뇌에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버린 것입니다. 절약도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온종일 소비를 억제하다 보면 퇴근길엔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이고 그때 충동적인 지출이 터져 나오죠. 아끼려던 노력이 도리어 과소비를 부르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금 더 뼈아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랜 시간 욕구를 억눌러온 분들 중 일부는 어느 순간부터 일상의 기쁨을 감각하는 능력 자체가 무뎌지기도 합니다. 경사가 생겨도 진심으로 환호하지 못하고 미식을 즐기거나 날씨가 화창해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억제가 감정 처리 체계 자체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지출의 유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쓰느냐가 진짜 본질인 셈이죠. 이 지점에서 행동경제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던과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로턴 교수는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해피머니라는 저서를 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돈을 쓰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의 만족도를 매번 잘못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줄 행복의 크기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류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바로 소유에서 오는 기쁨을 경험에서 오는 가치보다 항상 크게 견적을 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거실의 소파를 교체하는 것과 가족과 1박 2일 여행을 떠나는 것 중 무엇이 더 오래 남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소파를 바꾸는 쪽이 이득처럼 보입니다. 매일 마주하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여행이 주는 만족감이 훨씬 길게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건은 금방 익숙해지는 쾌락 적응의 대상이 되지만 경험은 다릅니다. 소파는 시간이 흐르면 그저 가구가 되지만 여행은 추억이 되어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고 따뜻하게 재구성됩니다. 함께 나눈 대화와 처음 맛본 음식, 낯선 길목의 풍경들은 우리 뇌리에 생생한 자산으로 저장됩니다. 소유물은 삶의 배경이 되지만 경험은 우리 인생의 서사가 됩니다. 경험에 대한 투자가 더 큰 행복을 주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은 타인의 것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파나 자동차는 남들의 것과 쉽게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게 되죠. 우리는 자신의 것이 남보다 우월할 때 잠시 기뻐하다가도 부족함이 느껴지는 순간 보통 우리는 남과 비교하게 될 때 불행의 싹이 트곤 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소유물은 이러한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반면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해변에서 마주했던 그날의 노을은
그 누구의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오직 나만이 간직한 고유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 같은 비용을 물건을 사는데 쓴 사람보다 새로운 경험을 쌓는데 투자한 사람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훨씬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물건을 산 직후에는 두 그룹 사이의 행복 지수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그 만족도의 차이는 급격히 벌어집니다. 소유의 기쁨은 빠르게 식어버리는 반면 경험의 즐거움은 기억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은 향기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도 존재합니다. 2003년 콜로라도 대학교의 리프 반 보벤과 코넬 대학교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57%가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을 위한 소비에서 더 큰 정서적 충족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곁에 두고도 정작 그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셈이죠. 이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소비의 선호도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일관되게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써왔는지를 일깨워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와 쇼핑몰, SNS가 끊임없이 물건 구매를 부추기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경험이 주는 행복의 가치를 과소평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소비 방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지갑을 여는 행위입니다. 엘리자베스 던 교수 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을 살펴볼까요?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는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주변 지인이나 자선 단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그날 저녁 두 집단의 심리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을 위해 지출한 그룹의 행복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인도, 남아프리카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한 반복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되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넉넉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대체 왜 타인을 위한 소비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걸까요? 여러 관점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존재라는 자존감, 내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효능감, 그리고 타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입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인간이 본래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뇌과학적으로 입증한 셈입니다. 우리 뇌는 타인과 마음을 나눌 때 아주 강력한 보상 체계를 가동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중한 이의 생일 선물을 고를 때나 친구에게 맛있는 밥을 샀을 때 혹은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느꼈던 그 뿌듯함을 말이죠. 들인 돈에 비해 유독 그 여운이 오래 남았던 경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설계된 원리대로 충실히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쓰기 전 어느 쪽이 더 행복할 것 같냐고 물었을 때 대다수가 나를 위해 쓸 때가 더 즐거울 것이라 예상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결과와는 정반대의 예측을 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뇌는 타인을 위한 소비가 가져다주는 보상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직관이 늘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경험에 투자할 것과 타인과 나눌 것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결합하면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행복을 극대화하는 소비 비결은 결국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낯선 여행지를 탐험하거나 가족과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오붓한 식사를 즐기는 것, 지인의 기념일을 세심히 챙기는 것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소비는 같은 비용으로도 훨씬 밀도 높은 행복을 우리 삶에 남깁니다. 반대로 행복감이 가장 빨리 소멸하는 소비는 남과 비교하기 쉬운 물건에 큰 돈을 들이는 것입니다. 고가의 가방이나 최신 가전, 화려한 가구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약속하는 행복의 크기와 지속 시간은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개 물건을 사기 전의 설렘이 구매 후의 만족감보다 더 강렬하곤 하죠. 마케터들은 바로 이 찰나의 설렘을
상품화하여 우리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물가 시대에 이러한 원칙을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큰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죠.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소소한 경험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해외여행보다는 매달 한 번씩 낯선 동네를 산책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도전이나 오랜 친구와 거니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소중한 기억의 자산이 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단 한 번의 커다란 경험보다는 작고 소소한 경험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즐거움을 자주 접할수록 뇌가 그 기쁨에 익숙해지기 전에 또 다른 즐거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른바 쾌락 적응을 지능적으로 차단하는 셈입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 하나를 소유하는 것보다 만 원의 가치가 담긴 경험을 100번 쌓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선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두 번째 방법은 기다림의 시간 자체를 소비의 즐거움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에는 선불후sob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공연 티켓을 몇 달 전부터 미리 예매하고 기다리는 관객이 공연 당일에 표를 구한 사람보다 그 무대를 훨씬 더 깊이 즐긴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품게 되는 설렘이 이미 행복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뒤에 여행지를 예약해두고 틈틈이 여행 코스를 구상하는 그 시간들이 이미 소비의 기쁨을 누리는 과정인 셈이죠. 단순히 그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 자체가 우리의 일상을 더욱 밝게 비추는 겁니다. 지출을 관리하면서도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약을 통해 얻은 여유를 아주 조금이라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기부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작은 간식 혹은 누군가의 수고를 덜어주는 배려 깊은 행동 하나. 이런 사소한 나눔이 우리의 뇌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이는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이중의 가치를 창출하죠. 절약에만 매몰되다 보면 세상이 좁게 느껴지기 쉬운데 이 방법은 오히려 우리를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관계의 온도를 높이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결코 저축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와 생활비, 통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문제는 절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본값이 될 때 발생합니다. 모든 지출을 죄악시하고 무언가를 경험할 때마다 과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상태,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지치고 맙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수록 감각이 서서히 무뎌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을 줄이는 게 힘들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여행을 포기하는 게 당연해지고 결국 친구와의 만남까지 줄이며 삶이 그저 생존을 위한 연속으로 변질됩니다. 그 시점에서 아낀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삶의 질이 무너졌다면 그 돈이 당신의 행복을 되찾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먼 미래의 가설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일상을 돌아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경험을 했던 게 언제였는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삶의 질이 훼손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비, 즉 청소 대행이나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해 자신의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지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활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돈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시간을 사고 그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즐기는 것이 행복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지출이라는 뜻이죠. 이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며 돈을 아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때로는 그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행동 경제학이 내린 결론은 명료합니다. 결국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행복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긴 여운의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나만을 위해 쓰는 것보다 관계를 위해 지출할 때 뇌는 더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비의 즐거움을 잠시 뒤로 미루고 설렘을 즐길 줄 아는 자세가 그 기쁨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고물가 시대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을 설계하는 지혜는 존재합니다. 거창한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뿐입니다. 무작정 절약하며 행복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은 멈춰진 러닝머신 위에서 도착지에 닿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 걸음일 뿐이죠. 하지만 경험과 관계에 투자하는 소비는 우리를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 가지 작은 실험을 제안하고 싶네요. 이번 달에 지출 내역을 차분히 검토해 보세요. 물건을 사는 데 쓴 비용과 경험을 위해 쓴 비용,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쓴 돈과 타인을 위해 쓴 돈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경험이나 유대감보다는 물건을 소유하는데 훨씬 더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 소비의 비중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온도는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소유했던 물건이 아니라 그 시절에 쌓았던 소중한 추억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이야말로 지난 삶을 아름답게 회상하게 만드는 인생의 진정한 자산이 되어주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은 소비는 무엇이었나요? 손에 쥐는 물건이었나요? 아니면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나요?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